그러니까는 이상 캐나다 가서 공연을 하고 있어서 제가 혼자 뉴욕을 가고 캐나다로 연락을 해서 이제 내려와서 뉴욕에서 만났죠. 시작을 하시죠, 정 교수.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월 세미나 이후로 지난 추석과 또 개천절 한글날 등의 연휴가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함께 거리 두기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10월도 지난달과 같이 코로나의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서 이렇게 화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세미나를 총 3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3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제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의 힘을 좀 같이 빌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아이콘 중에 가장 밑에 쪽에 반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네, 네, 거기에 손들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이거를 눌러봐 주시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리신 손들기를 해주신 아이콘으로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내리기 한번 눌러 주십시오, 지금. 손 내리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 똑같이 거기 손 내리기가 있습니다. 손 흔들기가 있고 반응해서 손 올리기 하셨으면 손 내리기. 내리기가 생깁니다. 네. 네, 이런 기능 있는 거 모르셨죠? 네. 오늘부터 친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선생님, 네. 그 BOS가 아마 손병옥 회원이신 것 같은데 채팅에 말씀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니요, 지금 이제 들려요.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현병철 위원장님 혹시 공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고요. 이번 달만은 우리가 모여서 대면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사정이 여의치 못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대면 모임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조태일 대사님 좋은 발표를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조태열 대사님을 모시고 UN 외교 30년 비전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대사님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현재 플랫폼 회원이시고요. 전 외교부 차관 주 UN 대사, 그다음에 UN 프로젝트 조달 기구 내고 있는 상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집행의사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사님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열입니다. 제가 플랫폼 회원이 된 지 이제 꼭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한번 할 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선배 회원님 여러분들의 말씀도 있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은 사실 경륜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40년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도 유엔이고 또 금년이 마침 또 유엔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지난 유엔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만 유엔 가입 이전에 우리 외교가 어땠는지 그리고 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된 배경과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엔 가입 30주년에 즈음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의 초점도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입한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 외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제가 그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이 좀 또렷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게 뭐 정치, 경제 문제이든 사회 문제이든 아니면 외교, 안보 문제이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 내부에 있는 거 아니냐. 그 특히 우리의 어떤 정치 문화적 토양 그리고 생태계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성과도 그런 문화적 요인이 많겠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모두 우리 사회 내부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외교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적 과제인 미중 갈등과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과거사 족쇄에 묶여서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현 주소, 그리고 또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동북아 지정학적 환경을 전략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남북 관계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모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분법적 사고, 진영 논리, 또 도덕 논쟁에 휘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적 토양과 생태계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유엔 외교의 모습도 저는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종종 쓰는 비유입니다만 양자 외교가 국부 질환을 처리하기 위한 치료하기 위한 그런 양약의 처방약이라면 다자 외교, 유엔 외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섭생을 하는 한약의 보약과 같은 겁니다. 기초 체력과 면역력을 키우려면 이 보약을 잘 먹어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약을 이게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습니다. 양약은 먹으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 금세 고통도 사라지고 그런 거지만 보약은 먹어도 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미에 차지 않는 거죠. 외교라는 게 원래 회임 기간이 길어서 옥동자를 낳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다자외교는 특히 그 회임 기간이 길어서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질적 도약을 거두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하고 이런 우리 사람들의 어떤 기질 때문인지 상당 기간 동안 유엔 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는 싱글 이슈 델리게이션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아니면 대한민국 대표단의 모습이 눈에 띄질 않는 거죠. 국제사회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신뢰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의 국민 인식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다자외교에 대한 그런 냉소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모든 것이 저는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한반도, 동북아의 좁은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소위 말하는 동굴의 우상처럼 극 속에 갇혀서 동굴 벽에 비친 자기 촛불의 그림자인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반기문 총장님이 10년 동안 유엔 기구의 수장을 하셨는데 그 재임 기간 동안 그분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분이 대선에 출마를 하는지 마는지 그런 것들만 우리 국민들의 관심 영역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퇴임하신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레거시를 어떤 걸 남겼는지 그거에 대한 심층 취재 기사나 논문이나 책 한 권 지금까지 제대로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6월에는 단 총장님이 회고록을 내셨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회고록에 대한 서평 기사 제대로 된 기사를 제가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제가 유엔 대사를 3년 동안 하는 동안 매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러 뉴욕을 방문합니다만 하루 종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가 유엔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돈 낸 만큼 제 밥을 챙겨 먹고 있는 건지, 또 우리 유엔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국회의원을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 아니면 제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고받는 토론을 하다가 하루 종일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번 국정감사도 뭐 종전선언에 관한 질문으로 다 나를 지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유엔 문제를, 또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무를 이런 식으로 다룰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 존재 자체가 유엔의 비전과 권능과 가치를 웅변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48년 정부 수립부터 6.25 한국 전쟁, 이어서 국가 재건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60, 70년대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이 유엔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재는 유엔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개도국들이 뭐 우리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희망과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조차 한국의 독특한 그런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과거의 그런 지원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만 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유엔이 본래의 그런 창설 당시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애써야 될 도덕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제사회의 그런 관심과 기대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유엔 외교 현장에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온 결과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엔에 대한 재정 기여 측면에서 현재 일반 정규 예산을 내는 분담금 비율이 11위가 되었고요. 193개 회원국 중에 11위고 PKO 예산은 10위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각각 9위와 8위로 뛰어오른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유엔에 대한 10대 재정 기여국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유엔 평화안보 기능인 그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총 18,000명의 병력을 파견을 했고 지금 현재도 남수단, 레바논에 가 있는 병력을 비롯해서 5개 임무단에 한 570여 명의 병력이 파견돼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반기문 사무총장, 한승수 총회 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원로 회원이시민 송상현 교수님이 ICC 소장으로 역임하는 등 이런 유엔 시스템 내에서의 지도급 인사를 배출을 했고요. 또 사무차장급에서도 지금 임기택 IMO 사무총장, 그리고 이종욱 WTO 전 사무총장, WHO 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그 사무차장급의 전현직 인사들도 상당수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유엔 인권이라든가 군축, 환경, 기후변화, 국제법 뭐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수의 고위급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어떤 시스템 차원에서의 후원과 격려 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개인들 개별적인 역량과 자질, 노력 덕분에 이루어놓은 성과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게 우리의 유엔 외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료 외교관들도 소위 유엔의 3대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 인권, 개발 이 3대 분야에서 중요한 기구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리더십을 지난 한 10년 동안 많이 발휘를 했죠. 제 전임자인 오준 대사가 에코속 의장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의장을 맡았었고 저는 유엔 평화 구축위원회 의장과 또 UNDP 등 3개 개발기구의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일을 했고요.
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신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는 제네바에 있는 UNHCR 집행이사회 의장을 했고, 그 후임인 최경림 대사는 UN 인권위원회 의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재임 기간 동안에 추진해야 될 그런 어젠다와 또 우선순위 과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정을 하고 또 그런 분야에서의 UN 활동을 재임 기간 동안 리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또 UN 시스템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87개 기구에 900여 명이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UN 본부에 한 180여 명의 한국인이 지금 진출해 있고, 이걸 지난 91년 가입 당시에 진출 이력과 비교해 보면은 그때는 17개 기구에 한 1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거의 6, 7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이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UN 시스템 내에서 언더 레프리젠트 된 나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UN을 떠나던 그 해부터 한국은 언더 레프리젠트 된 나라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기여하는 돈 내는 수준만큼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프레젠스 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위치를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0년이 우리 UN 외교가 그런 수량, 지표, 활동의 가시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양적 팽창의 속도전이었다면 앞으로 30년은 그 내용을 채우고 알차게 채우고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질적 성숙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은 제3자는 우리의 UN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뉴욕에 있는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라는 싱크탱크한테 2016년에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제가 생각하고 우려했던 그런 우려와 아주 거의 매치합니다. 결론의 보고서를 요약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소위 컨비닝 파워, 회의를 소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제적인 평판을 얻었다. 그러나 그러한 회의 소집 능력을 통해서 한국이 다자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의는 소집을 하고 가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기여로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분명치가 않고 한 분야에서 이루는 전술적인 성과가 또 다른 분야로 이어지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아쉽다 하는 게 이 IPI의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그런 결론이었고 그래서 이런 질적 성숙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양적 팽창 가지고는 안 되겠고 선택과 집중에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남들보다 뭘 잘할 수 있는지 비교 우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구촌이 겪고 있는 도전적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의 독특한 민주화 개발 경험의 렌즈를 들이대고 우리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호라이존털리 또 버티컬리 검토를 해서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양적인 팽창에 치중해서 이루어온 유엔 외교가 아닌가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때 지금까지 또 우리나라가 다자 외교를 하면서 늘 하는 클리셰처럼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것.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이것은 외교적인 수사나 구호에 그쳤지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것이 거의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굳이 하나의 예를 든다면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했을 때 디벨롭먼트 어젠다를 G20의 핵심 어젠다로 끌어올린 것. 그것이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기여한 가장 소중한 그런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좋은 예가 아니었나. 그 외에는 제가 선뜻 우리가 무슨 분야에서 이런 가교 역할을 했는지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떠오르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제네바에서 인권 담당 참사관을 했는데 그때 그 이제 파일을 뒤적이다 보니까 발전권, right to development라는 생소한 용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경제사회적 권리라는 건 들어봤지만 발전권이라는 전문 용어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이 소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우리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살아야 기본적인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져야 정치적 시민적 권리라는 것도 있고 기본권이라는 것도 증진할 수 있는 건데 그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권 논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을 개도국들이 하면서 중국이 그걸 앞장서서 개도국들을 리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야말로 인권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동료들이 그 이전에 수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뒤적여 봤더니 단 한 차례 발언도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서울에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서 인권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열심히 인권 외교 활동을 할 텐데 우리가 다시 개도국 입장에 서서 발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갑자기 선진국 입장을 동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침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인권과 개발이 연계된 이런 이슈에서조차 우리나라가 이 가교 역할을 포기한다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엉크타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상당히 국민적인 자긍심을 고취하는 그런 소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선진국을 정의하는 객관적인 경제사회 지표는 있지만 너는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췄으니 오늘부터 선진국이 되어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제기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규범적 정의나 기준은 없습니다. 오로지 있다면은 나는 오늘부터 선진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 자기 선택의 원칙만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나라 중에서 오늘부터 나는 선진국을 하겠다. 즉 선진국으로서의 특권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나라. 그 나라만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대우를 받는 건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그걸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엉크타드에 더 이상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클레임하지 않겠습니다. 선진국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엉크타드가 그러한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느 날 엉크타드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시켜 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과대 포장이나 자기 그 도취에 빠져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크타드의 결정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다자외교 측면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깊이 고민해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다자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을 하면서 우리가 뭔 성과를 내려면 뚜렷한 비전과 목표부터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다자외교를 통해서 뭘 추구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 우리 스스로 디파인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뉴욕, 또 제네바, 또 방콕, 나이로비 뭐 이런 데 다자외교 공간에 근무하는 동료들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서 세 가지의 비전, 미션을 찾아냈습니다. 그 하나가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고요. 두 번째가 후원자, 서포터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선도자, 이니시에이터 또는 어젠다 세터라는 역할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의 문제를 어떻게 절충하고 타협해서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내자는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개도국도 아닙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그런 프로세스를 촉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같은 중견국, 준진국이 해내야 되는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한테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또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 하는 구테레스 총장이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는 제네바에서 UNHCR의 최고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네바를 방문해서 그분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면담 모두에 이분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리저널 플레이어가 아니다. 이미 글로벌 플레이어이니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UNHCR의 아태 지역 사무소가 미얀마에 있는데 미얀마의 지역 사무소와 미얀마 정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 갈등을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마땅한 나라가 떠오르지 않아서 구미 끝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런 문제까지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준비도 돼 있지 않았는데 이미 중요한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국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우리가 너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도 들어서 이어진 면담에서 제가 나비플레이 인권 최고대표를 만나서 조금 전에 구테레스 대표 만났더니 이분이 이런 소리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국제사회는 한국을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 사이에서의 뭔가의 그 촉진자 인터러큐터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또 후원자 역할로 들어가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개도국들이 지금 정치 민주화 경제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그런 제약 요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나라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걸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것처럼 소중한 외교적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맨날 이것도 가교 역할과 비슷한 건데 그걸 늘 우리는 어느 외교 현장에 가면은 자랑하는 잘난 얘기, 석세스 스토리만 남발을 했지 우리 어떤 실패담과 같은 것도 공유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개발 협력 원조를 해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시켜줬던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샌들, 그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문제를 우리의 경우로 해결해 주는 거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진정한 그 방향이고 그것이 한국형 개발협력의 모델이고 그런 것들이 유엔 현장에서 논의되는 개발 어젠다의 접목이 돼서 우리의 실천적인 경험을 유엔 어젠다에 연계를 시키고 또 유엔이 현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인권과 개발 간의 상호 연계, 넥서스를 강화해서 유엔 시스템을 효율화시키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한다면은 상당한 평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선도자 역할은 우리나라처럼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떠오르는 국제 이슈에 대해서 한국만큼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떠오르는 국제적인 어젠다에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에 선점을 해서 그것을 규범화하는 작업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세 번째 역할을 선정한 이유죠.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핵안보 정상회의라든가 2013년에 사이버 안보 세계총회라든가 2014년에 에볼라 크라이시스를 즈음해서 보건안보에 관한 정상회의도 미국, 네덜란드하고 서로 바톤을 이어가면서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랬던 것도 다 이러한 선도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회의 소집이라는 그런 가시적인 역할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채우고 리드한 그런 역할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단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저는 외교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길을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찾아내서 국제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와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이 뭔지를 발굴해내서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슈와 분야는 널려 있는데 옛 관행과 그런 고정관념에 이게 묶여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찾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버리면 그 새 길이 보이고 그러한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남다른 신뢰와 기대가 큰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로 치중해온 분야는 3대 유엔의 핵심 축 중에서 개발과 인권에 치중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제 평화 안보 분야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역할을 못했고, 했다고 한다면 그동안 2차례 안보리 비상임의사국 진출한 것, 그리고 제가 유엔 대사 시절에 맡았던 피스빌딩 커미션의 의장직을 수행한 것, 그것이 아마 국제 평화 분야에서의 우리 역할의 거의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유엔의 핵심 안보 기능인 국제 평화 안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그런 갈등의 현장에서 우리 국내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금년 말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핵심 안보 기능인 평화유지 활동에서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국내 언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2달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성원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다자역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 외교관이나 외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봄에 저희 플랫폼에서 강의하신 그 최진석 교수님이 강의에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소위 생각을 생산하는 사회, 그리고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전략적 국가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의 우리 다자외교, 유엔 외교의 변환이라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유엔 30년 외교를 얘기하면서 우리 안보 문제와 또 한반도 평화 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지를 또 빼놓고 유엔 외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 안보 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것인지 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로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남북한이 냉전을 극복하면서 공정 공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소련, 중국 그리고 동구권과 수교하는 데 성공을 한 반면에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실패를 했고 또 그러한 결과로 그 이후에는 체제 생존을 위한 핵 개발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한반도의 탈냉전의 구도를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하면 유엔에 가입할 그 무렵, 그 전후를 해서 남북한 교차 승인을 4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탈냉전의 분위기와 또 국제 환경에 비추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상당한 아쉬운 부분은 남고요. 그때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적절한 시점에 남북한 교차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게 꼬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남북 관계도 상당히 안정된 기반 위에서 상호 신뢰를 쌓으면서 발전되어 왔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유엔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의 상당 기간 동안 가입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유엔 외교의 한반도 문제를 좌지우지한 것은 뭐니 해도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얘기하면은 다들 남북 대화 프로세스 그리고 북미 회담 협상 프로세스가 주요 무대인 것으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북핵 외교의 실질적인 중심 무대는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2017년까지 북한이 외부 세계와의 대화의 채널이 일체 단절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진했던 그런 시기에는 유엔 안보리가
북핵 외교의 동무대였습니다. 어느 외교 현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남북 대화도 끊겨 있었고 북미 접촉도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 외교의 중심 무대이자 동무대였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프로세스로 전환하면서 이루어진 그 투트랙 프로세스를 관리한 것도 결국은 안보리입니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갔을 시절에는 11개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을 해서 특히 2016년 이후에 5개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유엔 역사상 최고로 강력한 제재 결의이기 때문에 이란 제재 결의보다 훨씬 내용 면에서 강력한 결의이기 때문에 그 결의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성과를 거둔 것이죠. 그러한 것도 해낸 것이 안보리고 2018년 이후에 투트랙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북미 협상에서는 핵 문제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남북 간의 교류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1년, 2년 동안 계속이 됐는데 이 모든 북핵 프로세스라는 게 결국은 남북 교류 문제로 귀착이 되어버렸고 남북 교류는 결국 안보리에서 제재 면제를 어떻게 해주느냐라는 문제로 귀착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의 북핵 외교는 모두 뉴욕 유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한 해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제재 면제를 비롯해서 마지막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착수식에 대한 면제 승인까지 17개의 면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모두 유엔에서 헤일리 대사와 저가 이루어낸 그 성과입니다. 흔히들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이 모든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는 틸러슨 국무장관 시스템 속에서 유엔의 안보리에 대한 권한은 모든 결정 권한은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가서 이 제재 면제 문제를 의논을 하려고 그러면 다 유엔의 헤일리 대사가 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엔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볼을 뉴욕을 넘겼기 때문에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재 면제 협상과 교섭을 한 것은 유엔이었고 헤일리 대사와 제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이뤄낸 결론이죠. 그러니까 북미 회담 남북 프로세스에서 오리가 물 위에서 유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 그 물 밑에서 물갈퀴질을 열심히 한 것은 유엔 안보리였고 유엔에 있는 미국과 한국 대표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이켜보면은 투트랙 프로세스가 제재 프로세스보다 쉬웠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 프로세스가 진행됐던 2017년까지는 모든 국제사회의 일원이 북한의 도발 제재를 합심해서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데 단합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치된 견해로서 대응을 하기가 쉬웠는데 대화 프로세스가 같이 진행되면서 투트랙 프로세스가 가는 동안에는 모든 이해관계국들의 입장이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한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미국과 일본이 있고 또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뭐 EU 대표인이라든가 EU는 개별 형국이 아닙니다만 EU에 참여하는 화란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상충하는 입장을 가진 여러 나라를 상대로 입장을 조율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과 입장을 조율하고 있을 수 있는 이견을 조정하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마치 남북 협력과 한미 공조가 대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미지를 주게 된 배후에는 결국 제재 문제, 제재를 푸느냐 마느냐, 푼다면 어떠한 속도로 풀 수 있을 것인가, 남북 대화는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시켜야 되느냐, 북미 협상에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 두고 한미 간의 미묘한 그런 입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게 가장 힘들었죠. 제재 무역론이라는 것은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갔던 2016년, 17년만 해도 상당히 강하게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개진이 됐던 주장입니다만 지금 이 시간도 고개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재의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에 북한이 태도를 갑자기 변화한 것도 뭐 다른 요인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제재의 고통 때문에 제재를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먼 길 수천 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차를 타고 달려간 것도 결국은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하면 제재가 풀릴 것이라는 그 잘못된 근거 없는 오도된 그런 확신 때문이었죠. 누가 그런 인식을 심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재를 풀겠다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하노이를 왔었고, 하노이에 와서 뭔가 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현실을 보고서 그게 바탕이 난 거죠. 북한은 뭐 그때 자기들은 제재의 일부, 특히 2016년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5개만 해제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이걸 걷어찼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 5개의 안보리 결의가 사실 대북 제재 결의 99%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내용을 조치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몽땅 모두 해제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어서 미국이 전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쉽게 얘기하면은 영변 핵시설을 너무 비싸게 팔려다가 거래가 깨진 것이지, 미국이 하노이 현장에서 갑자기 강경 입장으로 입장을 바꿔서 거래가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하게 애타게 갈구하는 것은 제재 완화입니다. 제재 완화에 모든 초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자꾸 불거지는 것인데, 미국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비핵화에 연계 없이 제재 완화는 절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한 번도 제재 완화 문제를 입에 담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제재 완화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그러한 입장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자칫하면 한미 간의 어떤 신뢰를 균열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다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국내 일각에서 마치 제재를 피해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북 제재는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을 유일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포괄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수산물과 같은 분야별 제재, 섹토럴 밴에 관광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광은 예외다라는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대북 교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토의를 거쳐야 되고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싫든 좋든 미국이 예스하지 않으면 어떤 사소한 제재 면제 조치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기자가 평창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서 휴전선을 넘어가는 때 그 노트북까지 그것도 일일이 면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저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엄연한 외교적 현실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터놓고 투명하게 미국과 소통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지 않으면 남북 교류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외교적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한미 간의 신뢰와 공조를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3년을 되돌이켜 보면은 비핵화에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없이 대북 국제 공조 체제만 이완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후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프로세스에서 생산된 그런 화해 무드, 그런 분위기가 이러한 이완 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한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7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일체의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고 주 평양 북한 중국 대사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북 관계가 소원했었는데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입장을 바꾸면서 그 전후로 5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오히려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돼서 북중 관계를 밀착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북핵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 2017년 9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실린 뉴욕타임즈의 프론트 페이지의 사진이고요. 밑에 사진은 그날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두 사진을 보시면은 윗사진은 제가 인사하러 다가가는데 헨리 대사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고요. 밑에 사진은 저를 돌아보면서 두 손을 폭에서 잡고 환하게 웃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약 2, 3초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인데 이 똑같은 시간에 찍은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아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포토 저널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그러는데 교포 교수 하나가 이 사진 두 개를 놓고 포토 저널리즘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미 간의 공조의 현실이 저는 이 두 개의 사진이 둘 다 상반된 측면을 다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2018년의 한미 관계의 어떤 협의 과정은 뉴욕타임즈 사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미묘한 갈등도 있었고 아래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긴밀한 협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도발 제재 국면이었을 때는 한미 간의 공조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7, 8개월 동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한미 관계 소통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도 상당한 미묘한 어떤 이견의 그런 소진이 있었습니다만 잘 굴러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대화 프로세스가 함께 진행되면서 그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그리고 남북 대화의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한미 간의 이견이 좀 노출이 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미 간의 소통을 투명하게 하고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최소한도 뉴욕에 있는 저로서는 제가 외교관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도 불투명한 것이 없이 투명하게 헬리돼서 소통을 해서 그 하나하나의 조치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은 헨리 대사의 신뢰관계가 없었으면은 제가 유엔 대사를 거의 하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때리는 것이 거의 주말이었기 때문에 매주 그 일요일 날 헨리 대사와 함께 그 핸드폰으로 메시지 교환도 하고 이메일도 교환하고 통화도 하면서 월요일 날 있을 안보리 긴급 회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에 헨리 대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으면은 모든 그런 한미 외교의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제 지금의 소견이고요. 이 모든 한미 간의 소통이 긴밀하게 투명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협력도 교류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의 북핵 외교라는 것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그대로 투영되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미중과의 관계 그리고 미중 간 협조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리에서의 북핵 논의는 미중 간의 협조 없이는 진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안보리가 단합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리더십에 중국이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파이널 세이는 중국이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중국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5개나 강력한 결의가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2017년 9월에 6차 핵실험이 있은 이후에 중국은 완강한 그 태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 대사가 안보리에서 이 컨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strongly opposed 한다는 얘기를 했지 컨뎀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는데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중국 대사가 이 컨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오일 엠바고를 안보리 제재 결의의 요소로 포함시키는데 극구 반대를 했는데 이 핵실험이 있은 이후에
결국은 리파이너리 프로덕트를 규제하는데 중국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미국하고 일본 대사한테 귀띔을 해준 게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데 그거를 제재하기 위한 결의를 논의하면서 이 오일 엠바고 문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중국 대사가 이전에 발언을 하는데 묘한 그 뉘앙스의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한 오일 엠바고는 전혀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 할 여유조차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오일 엠바고도 우리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프트에서조차 그걸 빼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넣어서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보자 했더니 결국은 refined products 선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국은 핵실험을 계기로 강경한 태도로 바꾼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그런 구도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북미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제재 완화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 주도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 구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 완화 프로세스의 어떤 결론도 진전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만 또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장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이지만 중국에게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 과제고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만 되면 된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미국조차 이 관리 쪽으로 더 방점이 찍혀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를 갖게 됩니다만 어쨌건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의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핵 협상은 전혀 진전되기 어려운 그런 구도라는 것도 강조해 두지 않을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 후에 중국의 전략적인 한반도에 대한 입장이 변화된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는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문제를 비슷한 등가의 문제로 다루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마는 북미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과거의 소위 순망치한 완충 국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국의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북핵 외교 환경은 대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3, 4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북미 협상에 진전이 있었더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사실상 진전이란 게 없고 북미 협상은 그나마 중단이 되어 있고 남북 대화도 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 대북 공조 체제는 이완이 되어 있고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되면서 연합 방위 태세마저 약화된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미중이 이제 패권 경쟁까지 하면서 오히려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밀착된 관계로 또 바뀌고 있고 그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화되어 오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재반 환경이 북핵 문제를 3년 전 도발 국면에서 다뤘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 게 된 거 아닌가. 지금 뭐 제재를 일단 완화했다가 스냅백 조항을 넣어서 북한이 도발하면 다시 제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도 나옵니다만 이미 국제 환경 자체가 이완돼 있고 그 단합된 공동 노력이 어려운 정도로 약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냅백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또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자존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사안별로 상대를 설득하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사안별로 입장을 취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전략적 사고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갈치자고름을 걷는 행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기준과 원칙에 관한 초당적인 합의를 이뤄내고 그걸 가지고 사안별로 필요할 때는 설득도 하면서 미중 관계를 잘 이끌어가야 북한 핵 문제에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미국과 중국을 대할 때 최소한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 워싱턴과 북경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지 북경과 워싱턴이 짐작을 할 수 있어야 그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신뢰도 생기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설득도 할 수 있는 건데 도무지 워싱턴 쪽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될 우리나라가 북경 쪽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는 북경 쪽에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쪽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우리가 행보를 하면은 결국은 신뢰도 잃고 또 설득도 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라는 거. 그걸 헷갈려가면서 균형 외교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그 섣부르고 위험한 그런 행보라는 것을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늘 떠오르는 게 최근 다음에 좋은 경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이 뚜렷이 중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도적이 문득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되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뚜렷이 잡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도 우리 중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균형 외교니 뭐 한미관계 안미경중이니 이런 막연한 총론보다는 강론을 심층 있게 우리가 토론하고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미중 관계를 다루면서 어떤 툴박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그 툴박스 속에 어떤 툴을 담아야 될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툴이 뭐야 될지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이 뭐야 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사회적인 담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끝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 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정 토론자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신각수 회원님 혹시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예, 우선 한 달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조태열 대사님이 우리 UN 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UN 외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자외교라는 것이 일종의 그 아까 조 대사님 말씀대로 한약, 한방의 비유가 될 수 있고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드러나는 효과는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가성비가 별로 높지 않은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지금 다자외교의 그 환경을 보면은 외교의 3대 요소는 저는 사람, 정책, 그리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자외교를 하는 인력이 얼마만큼 우수하고 풍부하게 있느냐. 그리고 정책은 아까 우리 조 대사님이 우리 유엔 외교의 그 세 가지 역할, 즉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의 그 비전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자외교 여건에 맞게끔 우리의 그 역할을 설정하는 아주 잘 정리를 한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제 마련해서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원인데 자원이라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만큼 다자외교에 투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 대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그건 뭐 정부, 국민, 사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자외교의 그 가치와 거기에 따른 효용, 성과에 대한 아예 의식과 관심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빈약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적 물적 면에서 예컨대 이제 PKO 활동이라든지 물적 경우에는 ODA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OECD 멤버로서 늘려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거기에 걸맞은 물적 기여를 하기 위한 자원이 확보되느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엔 30년이 됐습니다만 그 30년 동안에 저는 하드웨어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빠른,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트 커머로서 늦게 이제 유엔에 91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딴 나라에 비해서 출발이 무지하게 늦은 나라였는데 하드웨어 면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따라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소프트웨어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직도 지금부터 그걸 확충해서 아까 우리 조 대사님이 제시하신 그 3개 역할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중 격돌의 이 전략 환경 속에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전략 공간입니다. 근데 그 전략적인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자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그 수단에 대한 우리 국민과 사회, 정부의 인식은 매우 낮은 그런 차원에서 좀 아까 우리 조 대사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잘 이 현장에서 좀 많이 반영되도록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핵 관련해서 우리 조 대사께서 이제 유엔 무대에서 특히 안보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북핵 해결 노력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고 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보수 진보로 이게 나눠지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의 역할 설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그냥 촉진자나 중개자 역할을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역할 설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상당히 이 남북 관계를 우선해서 북한 핵 문제는 뒤로 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수단인 제재 해제를 또 완화를 우리가 먼저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적인 모순이 오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라든지 또는 유럽과의 파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핵 해결을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 대사님하고 거의 뭐 다자외교나 북한 핵 외교에 관해서 뭐 120%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신가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그 반응 버튼 누르시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반응 손들기 버튼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오늘 강의가 너무 명강의여가지고 손드시지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반대 아닌가요? 네, 오늘도 그 멋진 강의 감사드리고요. 모든 문제는 모두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오늘 세미나가 저에게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태열 대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앞으로 세미나가 11월하고 12월 이렇게 두 차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작년에 수년키로 했던 신년 교례회하고 2월에는 종합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돼서 호텔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